오늘은 드디어 임용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저는 일단 이번 시험에서 가채점 결과랑 실제 점수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애매한 부분은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조금 자문을 구했으니까 이 영상을 어느 정도는 신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임용은 수능이나 토익처럼 OMR 카드에다 체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답안지에 글을 작성한 것을 제출하고 그것을 사람이 직접 보고 채점하는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공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답안 작성이라고 생각해요. 전공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안을 이상하게 적으면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올바르게 풀었어도 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못 적으면 채점이 제대로 안 되고 점수도 못 받아요. 그리고 답안 작성에 대해서 이제 수험생들이 헷갈려하는 거를 평가원에서도 충분히 저는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 평가원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말이 진짜 많아요. 특히나 우리 이제 과학과 같은 경우 또는 수학과 같은 수식을 적어 넣는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더 애매하거든요. 명시가 된 그런 부분 외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시험지 맨 앞장에 보면은 응시자 유의사항이라고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운 유의사항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기출을 한번 풀어보신 분들은 한 번씩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여기서 각각의 문항에 대한 답안은 해당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하세요. 이거 당연한 말인데 중요한 거는 답안지에는 문항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전공은 그렇다 치는데 이제 교육학 같은 거 이제 푸실 때 교육학의 A 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 라는 사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적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문맥상 적어야 되거든요. A 교사가 말한 것은 뭐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뭔가 문학 내용을 적지 말라니까 A 교사라는 말을 아예 언급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답안지에 문학 내용을 기재하지 말라는 건 뭔 소리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뭐냐면 그림은 반지름이 각각 A, B의 도체 원통 껍질 사이 유준율이 쭈르륵 나와 있죠? 근데 이거를 답안지에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하면은 서술형 답안지가 4줄밖에 안 되는데 벌써 2줄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문항 내용을 작성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예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답안은 지워지지 않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 부정행위 방지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펜이 다를 경우 부정행위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풀었을 때 펜이 달라지면 더 오해받기 쉽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스페어 펜 같은 거도 저는 제트스트림 똑같은 걸 다 가져왔어요. 심지어 심을 가져갔어요. 그냥 똑같은 종류의 심을 가져가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굵기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육학 할 때 이제 0.5로 했고 전공 풀 때는 0.3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0.3을 쓰다가 0.5를 쓴다? 조금 그렇죠. 웬만하면 같은 종류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답안 작성할 때 가로선을 그어서 답안줄에 줄을 추가하거나 세로선을 그어 답안란을 다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오. 그래서 단, 가로선과 세로선은 해당 답안란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로선, 세로선 쓰는 건 여러분은 알죠. 근데 답안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 이게 바깥에다가 연장해서 긋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바깥에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바깥에는 그냥 채점자가 못 봐요. 여기 안쪽까지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선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세로선은 다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되는데 이렇게 X표 친 데처럼 바깥에서 하는 건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다음 답안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쓰지 말라고 했어요? 수정 테이프하고 수정액 사용하지 말라고 했죠. 기본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잘못 썼어요. 이게 잘못 쓴 거라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두 줄을 그란 소리예요. 사실 두 줄 안 긋고 그냥 막 덧칠을 막 이렇게 더럽게 해도 돼요. 근데 보기 안 좋잖아요. 두 줄만 해도 인정해주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다음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 이해의 것을 일절 표현하지 마시오.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부호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글쓰기 교정부호는 무엇이냐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많이 봤죠? 이거 옛날에 국어 시간에 막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물리 하시는 분들은 글을 적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띄어쓰기, 붙이기, 삽입하기 이런 거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 땡땡땡 그러므로 또는 비코스 이거 역땡땡땡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거나 가장 중요한 게 이 화살표를 사용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왜냐면 답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이나 기호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여기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교정부호에도 이 화살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데 제가 합격하신 다른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나는 이렇게 썼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썼냐?
봤더니 이 화살표 다 썼다고 하네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걸로. 그리고 요 땡땡땡도 다 쓸 수 있는 걸로. 근데 웬만하면 괄호령 같은 거 쓰실 때 큰 따옴표 이거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거는 답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하고 기호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자,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이건 괄호론에 해당되는 건데, 첫 번째 작성한 내용부터 문항에 요구한 가지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순서대로 채점한다고 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괄호론에서 학문주의의 특징 2가지 제시하시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식의 구조. 그 다음에 뭐 일반화된 지식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두 번째다 선행학습자, 그러니까 오수벨 거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 맞다, 일반화된 지식이 있었지 하면서 써요. 이렇게 3개를 냈어. 2가지만 적으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두 번째 거까지만 답안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은 2점 받을 거를 1점밖에 못 받아요. 되게 억울하죠? 이런 거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자, 다음.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채점하지 않는 거 볼게요. 자, 다른 답안란에 작성한 부분. 자, 다른 답안에 예를 들어서 7번인데 8번 답안에다가 밀려 썼어요. 근데 내가 답안을 옮겨 쓸 시간이 없어. 그래서 화살표로 대충 긋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채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줘요. 못 해줍니다. 안 보여서 못 해요. 왜냐면 그 문제 칸만 딱 볼 수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문제 칸만 채점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7번 채점 담당이 8번 문항을 알 수가 없죠. 나는 7번 채점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이상한 수식을 막 적어놨어. 그러면은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채점할 수가 없어요. 다음, 답안란 이해의 공간. 이거 아까 한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식별 불가능한 부분, 이런 거 조심하고. 연필 안 되고요. 수정 테이프 아까 안 된다 했죠?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돼. 1차에서는 이럴 일이 많이 없지만 2차는 이렇게 될 일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관리번호 2번 수업실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관리번호 2번 이소루입니다. 수업실은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빵점입니다. 탈락. 그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평가원이 제시한 유의사항을 봤는데, 과학과 선생님들이 이 유의사항을 해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오해들이나 잘못된 예시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줄글형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과교론도 줄글로 쓰고, 그리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 보니까 다 줄글로 써요. 쭈르륵 뭐뭐는 뭐뭐에서 뭐뭐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적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적는 분 봤고, 이렇게 적었는데도 성적이 되게 잘 나온 분도 봤어요. 물론 모의고사였지만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지만 굳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약에 내가 밀렸었으면 이거 언제 다 적고 앉아있어요. 그쵸? 이렇게 한 것보다는 그냥 수식만 적어도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 이번에 완전 반대로 풀이과정 생략형이 있어요. 풀이과정 생략형이 뭐냐? 아까 그 문제인데, 전이차 V를 풀이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하면 2점이죠. 그 다음, 총 전해량 Q와 전기 용량 C를 구하시오 하면은 전해량 1점, 전기 용량 1점이니까 4점. 그러면 총 전해량을 그냥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초안 용지에다가 풀고 그 답만 이렇게 답안지에 옮겨 적는다? 이렇게 하면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점수를 못 받아요. 풀이과정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오히려 이 풀이과정에 1점을 주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풀이과정은 무조건 적어야죠. 괜히 서술형이겠어요? 이럴 거면은 단답형에 집어넣지. 그쵸? 제가 이번 시험 때 실제로 그 답안지에 답만 적어서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시오였는데 답만 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복기를 해보니까 0.33점 맞았어요. 그 문제가. 그 말이 뭐냐면 2명은 점수를 안 준 거고 1명은 점수를 준 거예요. 서술형 문제 3명 채점해가지고 평균 내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저는 0.3점이라도 받았지, 그 나머지 1명도 빵점 줬으면은 0.3점, 0.33점도 못 받는 거예요. 임용고시 그 0.3점 차이로 떨어지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풀이과정 다 적으세요. 자, 이렇게 구하시오만 있어도 풀이과정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발 답만 적어도 된다고 우기지 마세요. 답 실종형. 이게 뭔 말이냐면, 답을 적었는데 채점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놓는 게 있어요. 정리를 못하는 거. 자, 악필이 있고요. 근데 악필은 괜찮아요. 악필이라도 한국어는 한국어라서 알아볼 수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악필이어도 수식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3하고 5를 되게 헷갈리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4하고 9를 헷갈리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결국엔 사람이 못 알아보면 땡이에요.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뭐 하다못해 지금 숫자 얘기했지만 그리스어를 되게 예쁘게 써야 돼요. 잘 알아보게. 시그마를 6이라고 적는다든가,
그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거 말고 뭐 가독성이 떨어지는 배치, 풀이는 여기 있는데 답은 여기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못 찾아요. 그럼 채점을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이건 아까 그 유의사항이 있는 건데 밑줄 치면 안 되고 별표 쳐도 안 되고 강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자 풀이 과정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쳐주고 여기다 표시 이렇게 막 했죠. 그 다음에 밑줄 자 여기 두 번째 2점짜리 배점 여기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배점 여기 있고 네 번째 배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채점 안 들어가요. 편법이어서 채점 안 들어갑니다. 다음 칸 넘어가기 형 아까 했던 거죠. 자 문항 7번까지 한 칸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응시자 시점으로 보이지만 채점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거를 채점을 못 합니다. 안 썼구나 라고 하고 그냥 끄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다음 다른 문항의 답안지 제목 적기 이거 아까 설명했죠.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채점위원이었던 적은 없어서 뭐 100% 확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최대한 조심하게 해야죠. 자 이거는 제가 답안지를 적은 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자 여기 보면은 PTSD 방지용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작년에 시험을 보고 재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작년 시험지를 보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나마 조그만한 배려입니다. 재작년 문제를 예시로 들었어요. 작년 걸 하고 싶었는데 PTSD 방지용 19년도 기출 A 2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K를 M과 T로 나타내라. 그러면 이거 주기 줬으니까 주기 넘겨가지고 구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45도일 거고 제가 공부한 지 꽤 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굳이 계산을 했는데 불안해서 이때는 그냥 바로 그냥 8분의 T라고 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 하나 둘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답안지 어떻게 적냐 이런 질문 되게 많았어요. 단답형은 답만 적어도 되나요? 네, 답만 적어도 됩니다. 이름이 단답형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이것만 적고 훅 넘어가면 됩니다. 옛날에는 2점짜리가 과교론 포함해서 8문제여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빨리 빼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 4문제밖에 없죠. 4문제밖에 없으니까 더 빨리 빼야 돼요. 더 빨리 빼야 됩니다. 답만 적고 훅 넘어가면 되고. 자, 이 문제 계속 나오는데 이 문제가 이 4점짜리에 대한 그 답안 작성에 대한 5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계속 푸는데 자 보세요. 여기 전이차를 풀이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그러면 전이차 1점, 풀이과정 2점. 그 다음에 총 전하량 1점, 측정기의 전기 용량 1점 해서 총 4점. 이렇게 그쵸?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냐 이렇게 풀었어요. 처음에 풀이과정하고 전이차 구했죠. 전기장 공식 외우고 있는 거 바로 적고 그리고 적분해 가지고 전이까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 어떠한 조건들 활용해서 Q 구하고 그리고 또 Q는 CV 공식을 활용해서 C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답안지에 어떻게 적었냐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자 여기서 풀이과정에 1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풀이과정을 뭔가 별거 없거든요. 한 줄밖에 추가 안 돼요. 풀이과정이라고 해봤자. 그래서 웬만하면 풀이과정을 조금 많이 붙이세요. 그래서 저는 가우스 법칙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좀 불안하다, 좀 살을 좀 붙이고 싶다 하면은 가우스 법칙을 활용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되는데 한글 안 써도 된대요. 저보다 시험 잘 보신 분이 한글을 하나도 안 썼대요. 아시겠죠? 자 여기 풀이과정을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이 구한 거를 적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배점 관계를 미리 파악을 하고 이 방가로 1, 2, 3, 4를 그 배점마다 표현을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채점자가 보기 편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풀이과정 1점, V 구한 거 1점 이렇게 깔끔하게 적었고 자 그 다음에 Q를 적는데 자 아까 잘못된 예시처럼 풀이과정을 안 적는 게 아니라 풀이과정 다 적어줍니다. 풀이과정 다 적어주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만 다 적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줄이 없으면 이 식에서 바로 Q로 넘어가는 게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 가운데 과정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가운데를 구했다고 해도 바로 Q는 뭐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4개씩은 무조건 필요해요. 그런 걸 적어줘야 돼요. 채점자가 보고 이 사람이 제대로 계산했구나, 알고 있구나, 적어도 컨닝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식만 넣어주면 돼요. 이 문제를 모르는 친구한테 최소한 이 식만 가지고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넣으세요. 여기 구하시어도 풀이과정이 필수다. 아시겠죠? 자, 다음 마지막 거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서 풀이과정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풀이과정 적어줍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자, 요거는 이 전에서 푼 거를 끝에 요 Q 구한 거 이제 문제지에 푼 거하고 답안지하고 가져온 거예요. 자, 문제지에 푼 거 보면은 자, 이 첫 줄 걸 뺐어요. 첫 줄 거는 제가 C를 구하려고 적은 거기 때문에 굳이 안 적었어요. 칸 부족하잖아요.
Q는 CV하고 C는 V분의 Q를 다 적을 필요 없죠. 그냥 이거 하나만 적어주면 돼요. 그래도 충분히 이 공식 알고 있구나 라고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거 위에서 1, 2, 3번에서 구했던 이제 Q하고 V를 활용해서 대입을 해줬다 라는 거를 채점자한테 일러주는 거고,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할 때 문제집은 이거 암산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지에다 풀 때는 다 약분을 해줬어요. 근데 그거 답안지 적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 이렇게 계산했다면 알려주면 되지. 그죠? 다 이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끝내도 돼요.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결국에는 포커스가 어디예요? 전기 용량을 구하는 게 답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여기 한번 적었더라도 땡땡땡 한번 해주고 C는 뭐다라고 결론을 딱 지어주는 게 좋아요. 수학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학하시는 분은 여기 끝에다가 또 QED 막 적어주고 그럴 텐데 물리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답을 적는데 이 가운데 거는 빼도 된다. 약분하는 과정까지는 뭐 안 해도 크게 상관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핵심적인 식, 그러니까 설명 체계까지만 적고 계산 과정은 생략해도 무방해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지를 좀 돌려가지고 질문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질문들은 제가 이제까지 PPT로 설명한 내용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 그 질문들을 좀 볼게요. 계산의 중간 과정을 어디까지 써야 되는가? 방금 얘기했는데 뭐 이배각 공식 같은 거 쓴 것도 넣어야 되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이배각 공식이나 삼각함수 공식이 자료로 주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자료에 제시된 경우에는 내가 자료를 사용했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적어줘야 돼요. 오히려 강조를 해서 적어야 돼요. 그게 아닌 경우 그냥 앞서 말한 정도만 쓰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답안을 작성할 때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해도 되나요? 이거는 화학하시는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리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꼭 필요한가 아닌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더 좋은 설명 체계다 라고 하면 그래프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저는 수식으로 표현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프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하나 날렸거든요. 제가 식으로 표현할 자신이 없어서 그 위상자라고 물리에서 쓰는 그래프가 있는데 위상자를 그려서 답을 제시를 했는데 답이 인정이 안 됐어요. 심지어 그 식 공식이 자료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죠. 근데 문제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맥락을 봤을 때 그래프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래프로 해도 되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에 따라서 달라서. 그렇죠? 다음, 악필인데 어떡하죠? 이거 평가원 공식 답변으로 악필이어도 상관없다 알아볼 수만 있으면. 악필에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해요. 악필이야? 그거 버릴 거야 이렇게 하진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교수님이 채점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 자 질문 1, 2, 3, 4가 있을 때 만약에 두 번째 걸 빼놓고 1, 3, 4만 답을 적었을 때 그럼 답안 인정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평가원에서 답변을 해줬는데 2 빼고 1, 3, 4만 3점으로 채점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가원 열린마당에 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그 게시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빼곡하게 질문을 해놨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다 유의사항을 해석을 잘못해서 한 질문이라서 유의사항 잘 읽어보라고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봐도 그렇게 뭐 시원한 답변은 없을 거예요. 제가 PPT로 정리한 내용 이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제가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고 그게 웬만하면 다 해소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임용 그 서술형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러가지 오해와 잘못된 예시 그리고 제가 작성한 모범 답안까지 같이 살펴봤어요. 앞서 말했지만 사실 저는 진짜 전공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전 답안지 쓰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의고사 가서 연습을 하니까 모의고사 기간 때도 충분히 답안지 작성하는 거를 마스터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길로 세워나갔을 때 그거를 다시 고치기가 너무 힘들고 5주 동안의 기간은 다른 사람들 거 구경해가지고 내 걸 고치기도 좀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연도별 기출 스터디 할 때도 여러분들 답안 작성해야 되니까 제대로 된 답안 작성법을 알고 나서 이제 공부를 좀 해나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